25세 짧은 생애 가운데 바다를 오가며 힘들게 받은 사제 서품. 그러나 대한민국 최초 신부로서 실제 사제로 지낸 기간은 겨우 13개월에 불과했다. 그마저 2개월은 바다에서 4개월은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김안드레아 신부. 그의 대한민국 첫 사목지가 바로 용인의 은희성지다. 은희, 말 그대로 숨겨진 동네 또는 숨어있는 동네다. 바로 숱한 박해를 피해 들어온 가톨릭 신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교우촌. 이곳 은희를 중심으로 용인과 이천, 안성 지역을 두루 다니며 김대건 신부의 첫 사목 활동이 시작된다. 김대건 신부와 은희성지와의 인연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3명의 조선 유학생으로 선발되기 이전인 1836년, 청년 김대건은 은희성지에서 프랑스인 모방 신부로부터 세례성사와 첫 영성체를 받는다. 조선 가톨릭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곳, 대한민국 최초 신부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 생애 마지막 미사, 그 아픔이 서린 이곳. 2019년, 은희는 더 이상 숨어있는 마을이 아니다. 김대건 신부의 집안은 충청도 솔뇌, 현재 충청남도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에서 살았다. 대대로 신앙을 이어가면서 모두 10명의 순교자를 배출했다. 이처럼 오랜 신앙 전통을 이어가던 가문에서 김대건 신부는 1821년 태어났다. 증조 할아버지마저 순교한 뒤 신앙생활이 여의치 않자 차차 고향을 떠나게 되고, 소년 김대건은 가족을 이끄는 할아버지의 손을 따라 1827년 용인 태화산 자락의 한덕동, 현재 용인시 이동면 묵리 한덕골로 이주한 뒤 다시 골배마실로 거처를 옮겨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지금 용인시 내사면 남궁리에 위치한 골배마실. 예로부터 뱀과 전갈이 많이 나온다 해서 뱀마을이라 불리던 곳. 이 배마실에 골짜기라는 뜻이 더해져 붙여진 이름이 골배마실이다. 소년 김대건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던 집은 배마실로 이어지는 깊은 골짜기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소년 김대건이 곧바로 신학생 후보로 선발된 것은 순교자의 가문에서 이미 교리 공부와 기도 생활이 몸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리라. 김대건은 15이 되던 1836년 은희공소에서 프랑스인 선교사 모방 신부로부터 세례 성사를 받게 된다. 성직자에게 직접 세례 성사를 받고자 하던 뜻이 그제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골배마실은 소년 김대건의 향취가 남아있는 곳이요 성소의 꿈을 키우던 장소이다. 은희성지를 지키던 사람은 골배마실을 두고 조선 땅에 오실 신부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교리를 익히고 조선 교회의 미래를 위해 한 몸을 바치고자 하는 포부를 가슴에 담고 살았던 장소이고, 세례 성사와 첫 영성체를 준비하면서 설레는 마음을 간직하고 생활했던 곳이라고 했다. 양지면 일대 가톨릭 신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골배마실은 1961년에서야 발굴이 시작되면서 소년 김대건의 자취가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양지 본당 5대 주임이었던
정원진 루가 신부에 의해 발굴이 시작되어 구들장과 우물 등 집터와 갖가지 생활도구 등이 발견됐다. 40년 가까이 발견된 모습 그대로 방치됐던 골베마실은 1997년 새롭게 단장됐고 7월 5일 대축일을 맞아 2m 크기의 청동 성상을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골베마실 성지에 자리했던 성 김대건 신부 성상은 지금은 양지성당 정원으로 옮겨져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 때는 1801년 신유박해로 지도자들을 대부분 잃게 된 한국의 가톨릭은 박해가 잦아들자 다시 교회를 재건하고 성직자 영입을 위한 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한다. 이에 교황청은 1831년 조선 대목구를 설정하고 그 사목을 프랑스 파리 외방전 교회에 위임했고 1836년 초 모방 신부가 입국해 사목 활동을 전개하면서 한국인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 신학생을 선발한다. 프랑스 전교 신부 모방 신부가 청년 김대건을 선택해 마카오로 신학 공부를 보냈으니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서유럽 계통으로 유학한 사람들의 선구자가 아닐까 한다. 독립 후 외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첨단을 걷던 곳이 마카오였는데 한국의 서유럽 계통 유학생의 선구자를 받아들인 것이 또한 마카오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이한 인연이라고도 하겠다. 김대건은 또래의 토마스 최양업과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최방제에 이어 마지막으로 신학생에 선발된다. 다른 두 신학생보다 4-5개월이 늦은 1836년 7월 11일에서야 비로소 모방 신부의 집에서 라틴어 공부를 시작했다. 그해 12월 2일 3명의 신학생은 파리 외방전 교회 동양 대표부가 있는 마카오로 유학을 떠난다. 3명의 신학생은 중국에 입국한 뒤 무려 8개월 동안 요동, 만주, 중국을 걸어서 횡단한 끝에 다음 해 6월 7일에야 마카오에 도착한다. 그들은 동양 대표부가 세워진 조선 신학교에 머물고 있던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라틴어, 프랑스어, 성가, 교리, 절학, 신학 등을 배웠다. 그러나 가장 촉망받던 최방제는 공부를 시작한 지 6개월도 채 못 되어 위열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만다. 남은 두 신학생 중 최양업이 먼저 건강한 몸과 판단력으로 두각을 보였다. 당시 신학생 김대건은 글의 기복이 심했고 자주적인 행동으로 인해 교수 신부들로부터 큰 신임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내내 복통과 두통 등 병세에 시달렸던 김대건 신부와 달리 최양업 신부의 강건함이 주위의 기대를 모았던 것이다. 훗날 최양업 신부는 김대건 신부를 도와 한국 가톨릭 역사를 함께 열어간다. 김대건은 1842년 세실 함장이 지휘하는 프랑스 극동함대 에리곤호에 오르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그 당시 김대건에게 당면 과제는 프랑스 전교 신부 메스트르를 조선에 입국시키는 것이었다. 청년 김대건은 통역관으로 활동하면서 중국과 필리핀 여러 곳을 여행하며 견문을 넓히고 김대건과 그의 신학 동기인 최양업은 아편 전쟁과 난징 조약을 직접 목도하게 된다. 김대건의 가톨릭 사상이 지닌 가치 그리고 국제 정세 속에서의 현실 사이에 대한 고민이 드러난다. 에리곤호의 조선 입국이 좌절되면서 이어진 여정 속에서 청년 김대건은 오히려 사랑과 평화에 대한 깊이를 더해갔다.
정세가 바뀌어 그 군함이 중국으로 회항하였기 때문에 김만드레아는 위험천만한 육로로 해서 한국 교우들과 연락을 취하여 전교 신부들을 잠입시킬 계획을 세웠으나 이로부터 그의 고난의 길은 더욱 힘들어졌다. 세실 함장의 에리곤호를 통한 조선 입국이 불가능해지자 메스트르 신부는 김대건과 함께 책문을 통한 입국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한다. 이 과정에서 김대건의 남다른 용기와 기지가 발휘된다. 조선 밀사를 기적적으로 만나 기해박해로 유능한 밀사들이 모두 순교함에 따라 두절된 조선 교회와의 연락망을 복원해 입국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여는 중요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1844년 페레올 주교는 조선 입교를 위해 애쓰던 중 용기와 열정이 남다른 김대건에게 훈춘에서 두만강을 건너 경원으로 입국하는 동북방 입국로의 이용 가능성을 알아보도록 지시한다. 그해 2월 길을 나선 김대건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4월에 돌아온다. 만주를 거쳐 그 호랑이굴 같은 세관을 비켜 살얼음이 깔린 압록강을 걸어서 건너가던 김대건의 일화는 유명하다. 김대건이 만주를 가로질러 다다른 곳은 당시 만주와 조선 사이의 교역이 허락된 작은 읍인 경원이었다. 새로운 입국로를 마련하기 위해 밀담을 주고받던 김대건은 주위의 눈초리를 피하기 위해 상인 흉내를 내며 교신을 이어갔다. 일부러 가축 흥정을 하는 연극마저도 마다하지 않았던 장면에서 김대건의 영민함이 드러난다.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며칠간 음식을 먹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며 길을 걷던 김대건은 그대로 지쳐 눈 위에 쓰러져 잠이 든다. 안드레아, 일어나 걸어라. 안드레아, 일어나 걸어라. 문득 깨어난 김대건은 마치 어둠 가운데 하나의 그림자가 나서 자신의 갈 길을 인도하는 것 같았다. 광야의 홀로 추위와 배고픔에 환영을 본 것일 수도 있겠다. 그 소리로 인해 눈 위에서의 객사를 면했으니 천주의 섭리가 나를 구해주신 것이리라. 김대건은 다시 길을 개척해 나간다. 이 동북방 입국로는 중국 쪽 길과 조선 쪽 길 모두 위험해 선교사의 입국로로 활용되지 못했지만 김대건은 이 여행을 통해 견문을 더욱 넓힐 수 있었고 어려운 고비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를 터득할 수 있었다. 어려운 임무를 완수한 김대건이 페레올 주교의 신임을 더욱 얻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김대건은 다시 만주를 이번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질러 몽골까지 가서 그곳에 은신하고 있던 페레올 주교에게 부제품을 받는다. 그리고 곧장 다시 전교신부 입국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용감히 나섰다. 도중에서 조선 사신 일행을 만나 그 중에 끼어있던 교우에게 조선 교회의 사정을 듣고 육로로 주교와 전교신부를 모셔올 생각을 버리고 단독으로 모험을 하여 서울에까지 당도하여 이내 주교신부를 해로로 모셔드릴 준비에 작수했다. 김대건은 1844년 12월 부제품에 오른 뒤 1845년 1월 페레올 주교와 함께 의주 변문을 통해 입국하려다가 정부의 감시가 심해 혼자만 입국했다. 이때 페레올 주교는 김대건 부제에게 입국한 뒤 배 한 척을 마련해 상해로 맞이하러 오라고 지시했다. 작은 배 한 척을 준비한 김대건은 4월 11명의 신자들과 함께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사들을 영접하러 상해로 향했다. 이동안 자신이 입국했다는 소문이 날 것이 두려워 홀로 남은 어머니에게까지도 알리지 않았으니 자식된 그 마음 고통이 어떠했을지 가히 짐작되고도 남을 것이다. 이윽고 상해를 향한 김대건 일행의 거친 항해가 시작된다. 모든 준비를 갖추어 중국을 향하여 출범하니 이것은 온전히 천주의 섭리를 믿고 하는 일이지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는 지극히 무모한 짓이었다. 겨우 11명을 데리고 조그마한 배로 길을 떠난 김대건. 그중 4명이 사공이라 하나 연한 항해밖에 해본 경험이 없었다. 또 한 번의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극심한 풍랑을 만나 키가 떨어져 나가고 돛대가 부러져 돛을 잃고 종선을 떠내려 보내고 식량은 바다에 흩어져 버렸다. 사공이라는 사람들이 모두 얼이 빠져서 아무 소용없는 사람이 되고 안드레아가 오직 신덕으로서 회지를 하게 되는 그 곤경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으리라. 천신만고를 겪으며 기적적으로 상해 근처 우송에 닿을 때까지 대한민국 최초 신부 김대건이 탄생하기까지 고난은 쉬지 않고 그에게 밀려들었다. 1845년 8월 17일 이날이야말로 한국 천주교회사에 영원히 빛날 날이다. 우리 결의 첫 신부가 탄생한 날이기 때문이다. 김대건의 목숨 건 희생에 크게 감동한 페레올 주교는 그에게 사제품을 주기로 결정했고 상해에서 2-3천리 떨어진 교우부락 김가항 성당에서 사제품을 받게 된다. 대한민국 최초 신부로서의 김대건은 쉴 틈 없이 다시 조국을 향한다. 그는 다시 타고 왔던 작은 배에 페레올 주교와 다블리 신부를 태우고 강경 황산포 나바 위에 상륙함으로써 그들을 조선에 맞아들이는데 성공했다. 당초에 예정했던 목적지에서 천열이나 떨어진 제주도에 표착하였다가 마침내 10월 12일 강경 앞바다에 도착한 것이다. 조선의 양떼들이 목자를 다시 갖게 되는 순간이었다. 1845년 11월 서울에 도착한 김대건 신부는 은희성지를 중심으로 용인 일대에서 사목 활동을 시작한다. 한편으로 서해를 통한 선교사 입국로를 새로 개척하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았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봄, 여름에 걸쳐 백령도와 연평도 근처에서 고기잡이가 한창인 점에 김대건 신부는 착안했다. 선교사들의 항해로를 위해 중국 어선을 활용하겠다는 김대건 신부의 기지가 마무리되던 즈음 그곳 관리들과 예기치 않은 마찰이 벌어지면서 김대건은 사공들과 함께 체포되고 마는데 서방 세계와 스스로 접했던 조선 유학생이자 라틴어, 불어, 중국어에 능통했던 25세 청년의 세계인 서해와 만주를 오가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낸 탐험가였던 우리 계열의 최초 신부 김대건. 그의 존재는 당시 관료들도 높이 평가했던 모양이다. 그의 인물을 아깝게 생각해 어떻게 살려둘 수 없을까 생각한 관료들까지 있었으니 25세 청년 김대건의 심신이 과연 위대했음이 틀림없다. 순교 순간까지 김대건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 그가 남긴 편지는 지금까지도 사료 자체의 의미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대건 신부는 탐사한 결과를 옥중에서 편지를 통해 자세히 기록했다. 그가 개척한 백령도 부근을 통한 입국로는 선교사들이 중국 어선과 조선 어선을 번갈아 타고 조선의 해변에 상륙하는 방식으로 완성됐다. 그리하여 1856년 3월 이후 조선에 입국한 선교사들은 거의 모두 김대건이 만든 해상로를 이용했다. 마침내 판결을 피하지 못하고 김대건의 위대한 삶은 잠시 멈추게 되니 그날은 1846년 9월 16일이었다. 순교자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의연했다. 서슬퍼런 사형 집행인의 칼을 대하고서도 새로운 길을 떠날 준비를 마친 그는 담담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이 아니었다. 솔묘에서 한 번 태어난 김대건은 새남터에서 영원한 청년으로서 또 하나의 탄생을 시작했다. 우리 한국 가톨릭 성직자의 계보를 더듬어 올라갈 때에 우리는 많은 훌륭한 성직자를 발견하리라. 그러나 그 계보의 맨 첫머리에는 실로 세계 어느 성직자 앞에 내세워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복자 김안드레아 신부가 있다. 한국 교회는 그를 잃는 대신에 더 많은 선교사들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당시 서세 동점의 급박한 상황에서 나라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김대건의 폭넓은 견문과 지식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비록 25세라는 젊은 나이로 순교했지만 조국과 조국의 가톨릭을 위한 그가 남긴 업적의 크기는 그가 다닌 길의 거리만 가지고 따져도 넉넉히 알 수 있을 것이다.